새벽부터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리는 아침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도마 소리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안방까지 흘러들어와야 정상인 시간이었죠. 김순자 여사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며 습관처럼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어요. 지은아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갈라져서 나왔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빗소리 외에는 정막만이 감도는 집안 공기가 어쩐지 서늘해서 순자 씨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어요.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게 조여오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건 지병인 심장병 때문이라기보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인 것 같았죠. 순자 씨는 힘없는 다리를 이끌고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거실은 불이 꺼진 채 어두컴컴했고 며느리 지은이가 키우는 강아지 보리만이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순자 씨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돌리며 반겨줬을 녀석이 오늘따라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죠. 순자 씨는 혀를 차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싱크대 위는 물기 하나 없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지나친 깨끗함이 오히려 사람의 온기를 지워버린 것 같아 섬뜩했어요. 식탁 위에는 항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공기가 놓여 있었는데 오늘은 덩그러니 종이 한 장만 놓여 있었거든요.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며느리 지은이의 반듯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오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죠. 내용은 너무나 간결하고 또 잔인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라는 문장으로 시작된 편지는 빚이 너무 많아서 더는 못 버티겠다는 말과 함께 찾지 말라는 당부로 끝을 맺고 있었어요.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종이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빚이라니요. 알뜰하기로 소문난 며느리가 빚을 졌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을 깎으려고 애교를 부리던 아이였고 남편이 버는 쥐꼬리만한 월급을 쪼개고 쪼개서 적금까지 붓던 아이였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순자 씨의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 며칠 전부터 며느리의 안색이 유난히 창백했던 것 같기도 했어요. 밥을 먹다가도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달려가던 모습이 떠올랐죠. 순자 씨가 어디 아프냐고 물으면 지은이는 그저 체한 것 같다며 웃어넘기곤 했어요. 혹시 그게 체한 게 아니라 빚독촉에 시달리느라 속이 문드러져서 그랬던 걸까요? 순자 씨는 자신이 며느리의 고통을 너무 몰라줬다는 자책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떠날 아이는 아니었어요. 우리 지은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야. 순자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부정했죠. 그때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현우가 퇴근해서 들어오는 소리였죠. 밤샘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현우의 얼굴은 기름기에 절어 있었고 눈밑은 퀭했어요. 현우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어머니를 보고 놀라서 달려왔어요. 엄마 왜 그래? 하고 묻는 아들의 목소리에 순자 씨는 말없이 며느리의 편지를 내밀었죠. 현우는 편지를 낚아채듯 가져가서 읽어내려갔어요.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더니 종이를 구겨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아들은 씩씩거리며 믿을 수가 없다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여자가 미쳤나 봐. 라고 중얼거리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 차 있었죠. 현우는 최근 들어 지은이가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자꾸 돈 이야기를 꺼냈던 걸 떠올렸어요. 그때마다 현우는 자기가 무능해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아 화를 냈었거든요.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며 소리를 질렀어요. 빚 때문에 도망을 가다니 내가 그렇게 못 믿어왔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아들을 보며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며느리는 정말 그들을 버리고 도망친 나쁜 여자가 되는 거니까요. 현우는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순자 씨도 비틀거리며 아들의 뒤를 따랐죠. 방문을 열자 휑한 공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며느리의 화장대 위는 깨끗하게 비어 있었고 장롱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현우가 옷장 서랍을 거칠게 열어젖혔죠. 평소 지은이가 즐겨 입던 외출복이며 코트가 모조리 사라지고 없었어요. 텅 빈 옷걸이들만 앙상하게 남아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을 비웃는 것 같았어요. 현우는 텅 빈 옷장을 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작정하고 나갔구나. 라며 중얼거리는 아들의 등 뒤로 절망이 뚝뚝 묻어나는 것 같았죠. 순자 씨는 차마 텅 빈 옷장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다 화장대 구석에 쓰러져 있는 작은 플라스틱 통 하나를 발견했죠. 다 쓴 로션 통이었어요. 순자 씨는 홀린 듯 다가가 그 통을 집어들었어요. 뚜껑이 열린 채 뒹굴고 있는 로션 통은 가위로 허리가 잘려 있었어요. 손가락을 넣어보니 바닥에 남은 한 방울까지 싹싹 긁어쓴 흔적이 역력했죠. 지은이는 그런 아이였어요. 자기 몸에 바르는 로션 하나 사는 것도 아까워서 샘플만 얻어다 쓰고 다 쓴 통을 잘라서 마지막까지 쓰던 아이였거든요. 그런 아이가 빚을 져서 도망갔다니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순자 씨는 잘린 로션통을 손에 꽉 쥐었어요. 플라스틱의 날카로운 단면이 손바닥을 찔러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죠. 아가, 너 도대체 어디로 간 거니? 순자 씨의 입에서 탄식 같은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현우는 방 안을 서성이며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어요. 통장이며 귀중품이 사라졌는지 확인해야겠다며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지은이가 가져간 것이라고는 본인이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낡은 가방 하나와 몇 벌 안 되는 옷가지 뿐이었어요. 심지어 결혼 예물로 받았던 작은 금반지조차 서랍 깊숙한 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현우는 반지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했어요. 도망가는 여자가 돈 되는 건 놔두고 갔다는 게 이상했으니까요. 하지만 곧바로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마 급해서 못 챙긴 거겠지. 라고 애써 자신을 납득시키려 했죠. 아들은 지금 아내를 의심하고 미워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은 뼈에 사무치는 법이니까요. 현우는 반지를 서랍에 던져넣고 쾅 소리가 나도록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제 이 집에서 지은이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겠다는 듯이요. 거실로 나온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서 창문을 때리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강아지 보리가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보리는 지은이가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와 지극정성으로 키운 강아지였어요. 지은이가 없으면 밥도 잘 안 먹고 현관만 바라보던 녀석이었는데 오늘은 좀 이상했어요. 보리는 현관문 쪽으로 가서 문을 긁어대기 시작했어요.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신호였죠. 순자 씨는 힘없이 일어나 현관문을 열어주었어요. 녀석이 나가서 지은이를 찾아오기라도 했으면 하는 부질없는 바람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문이 열리자마자 보리는 빗속으로 총알같이 튀어나갔어요. 그리고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장독대 쪽으로 달려가 멈춰섰죠. 녀석은 비를 쫄딱 맞으면서도 장독대 옆 화단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어요. 컹컹 짖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집 안까지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현우는 소파에 머리를 파묻고 있다가 그 소리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어요. 시끄러워 죽겠네. 라며 벌떡 일어난 현우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어요.
조용히 안 해? 라고 고함치는 아들의 목소리에도 보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짖으며 앞발로 땅을 구르기까지 했죠. 마치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는 듯이, 혹은 누군가 거기에 있다고 알리려는 듯이 말이에요. 현우는 씩씩거리며 우산을 집어들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강아지까지 나를 무시하네. 라고 중얼거리는 아들의 뒷모습이 위태로워 보였어요. 순자 씨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들의 뒤를 따라 나갔어요. 마당에 나가보니 보리는 온몸이 흙투성이가 된 채 화단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현우가 다가가서 발로 툭 치며 저리 가라고 위협했지만 보리는 으르렁거리며 버티고 섰죠. 평소엔 현우 말이라면 껌뻑 죽던 순한 녀석이 이빨까지 드러내는 걸 보고 순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분명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강아지들은 사람보다 먼저 무언가를 감지한다고 하잖아요. 순자 씨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현우는 보리의 목덜미를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어요. 너까지 속 썩일 거야? 라고 소리치는 아들과 버티는 강아지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죠. 순자 씨는 다급하게 아들의 팔을 잡았어요. 놔둬라. 보리가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지 않니? 라고 말하는 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현우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걔가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냥 배고파서 그러는 거야. 라고 쏘아붙이는 아들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며느리 지은이가 사라진 날, 유독 지은이를 따르던 강아지가 저렇게 한 곳만 바라보며 짖는다는 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거든요. 순자 씨는 빗속에 서서 보리가 쳐다보는 곳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장독대 옆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작은 화단이었어요. 예전에 지은이가 봉숭아꽃을 심어두었던 자리였죠. 작년 여름에 지은이가 그 꽃을 따서 순자 씨의 손톱에 붉은 물을 들여주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님 손이 참 고와요. 라며 웃던 며느리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순자 씨는 눈가를 훔쳤어요. 보리는 현우의 손길을 뿌리치고 다시 화단으로 달려가 코를 박고 킁킁거렸어요. 냄새를 맡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찾는 것 같기도 했죠. 녀석의 꼬리는 다리 사이로 말려 들어가 있었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흥분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슬픔 같은 감정처럼 보였어요. 순자 씨는 보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죠. 지은이가 떠나기 전에 저 화단에 뭔가를 묻어두기라도 한 걸까요? 아니면 저 자리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현우는 결국 포기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빗속에 멍하니 서 있는 어머니와 미친 듯이 지저대는 개를 남겨두고요. 순자 씨는 차가운 비를 맞으며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죠. 보리는 이제 짖는 것을 멈추고 화단 흙 위에 턱을 괴고 엎드렸어요.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망부석 같았어요. 순자 씨는 천천히 보리에게 다가갔어요. 쭈그리고 앉아 녀석의 젖은 등을 쓰다듬어 주었죠. 보리야, 지은이 냄새가 나니? 순자 씨가 나직하게 물었어요. 보리는 대답 대신 슬픈 눈으로 순자 씨를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어요. 그 눈망울이 너무나 깊고 젖어 있어서 순자 씨는 왈칵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녀석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지은이가 어디로 갔는지, 왜 떠났는지,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말이에요. 순자 씨는 보리가 깔고 앉은 흙바닥을 내려다봤어요. 빗물에 젖어 진흙탕이 된 그곳이 자꾸만 순자 씨의 시선을 끌어당겼어요.
불현듯 불길한 예감이 순자 씨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혹시 지은이가 나쁜 마음을 먹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빚 때문에, 혹은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아니면 말 못할 사정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떠난 건 아닐까? 순자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 끔찍한 상상을 떨쳐내려 애썼어요. 아닐 거야. 우리 지은이는 강한 아이야. 절대 그럴 리 없어. 라고 되뇌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집 안에서는 현우가 술병을 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쨍그랑하고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신경을 긁었죠. 아들은 술 기운을 빌려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모양이었어요. 순자 씨는 아들을 탓할 수도 없었어요. 그도 피해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순자 씨는 엄마였고 시어머니였어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죠. 며느리가 남긴 편지 한 장으로 모든 걸 단정 짓기에는 그동안 쌓아온 정과 신뢰가 너무나 두터웠거든요.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에 젖은 옷이 무겁게 몸을 짓눌렀지만 다리에 힘을 주었죠. 오늘은 너무 늦었고 비도 오니 날이 밝으면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보리가 저렇게 집착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순자 씨는 보리를 안아들었어요. 녀석은 흙투성이가 된 채로도 순순히 안겨왔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자 조금은 위안이 되었죠. 보리야, 들어가자. 내일 다시 나오자. 순자 씨는 아이를 달래듯 속삭였어요. 보리를 안고 현관으로 들어서는데 등 뒤에서 찬바람이 휙 불어왔어요. 마치 누군가가 가지 말라고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순자 씨는 멈칫하며 뒤를 돌아봤어요. 텅 빈 마당에는 장독대와 빗물에 젖은 화단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 씨의 눈에는 그곳이 그저 평범한 화단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마지막 숨결이나 흔적이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죠. 그날 밤 순자 씨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거실에서는 아들이 술주정하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안방 침대 밑에서는 보리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죠. 온 집안이 슬픔으로 가득 차서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순자 씨는 뒤척이다가 결국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어둠 속에서도 장독대 옆 화단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꽂히고 있었지만 순자 씨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날이 밝으면, 그래 날이 밝으면 저 땅을 파봐야겠다. 순자 씨는 굳게 결심했어요. 보리가 알려준 저 자리에 며느리의 진심이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순자 씨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며느리의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지은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순자 씨는 속삭였어요. 지은아, 어디 있는 거니? 제발 무사히만 있어 다오. 새벽이 다가올수록 빗소리는 잦아들었지만 순자 씨의 불안감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어요. 심장약을 먹어도 진정되지 않는 두근거림이 계속되었죠. 마치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 같았어요. 그 무언가가 희망일지 절망일지 알 수는 없었지만 순자 씨는 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그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만 있다면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동이 트기 시작하자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작업복 바지에 낡은 점퍼를 걸쳐 입고 장갑을 꼈죠. 거실로 나가니 아들 현우는 소파에 널브러져 잠들어 있었어요. 술 냄새가 진동하는 아들을 뒤로하고 순자 씨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훅 끼쳐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보리도 어느새 따라 나와 순자 씨의 다리에 몸을 비비고 있었죠. 녀석의 눈빛은 어제보다 더 결연해 보였어요. 순자 씨는 창고에서 삽을 꺼내 들었어요. 쇠붙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져 왔어요. 보리는 앞장서서 화단으로 달려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어서 파보라는 듯이 재촉하는 몸짓이었죠. 순자 씨는 장독대 옆 화단 앞에 섰어요. 밤새 내린 비로 흙은 질척하게 젖어 있었어요. 순자 씨는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삽을 흙바닥에 꽂아 넣었어요. 푹 하고 흙이 갈라지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어요. 한 삽, 두 삽, 흙을 퍼낼 때마다 순자 씨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보리도 옆에서 앞발로 흙을 파내며 거들었죠. 흙탕물이 옷에 튀고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순자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도대체 여기에 뭐가 있길래 이 녀석이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이 순자 씨의 손을 움직이게 했어요. 그렇게 얼마나 팠을까요? 삽 끝에 무언가 툭 하고 걸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돌멩이인가 싶어서 다시 파보려는데 비닐 같은 감촉이 느껴졌죠. 순자 씨는 동작을 멈추고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어요. 검은 비닐봉지가 흙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순자 씨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보리는 흥분해서 낑낑거리며 비닐을 물어뜯으려 했죠.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들어 올렸어요.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이게 뭘까? 혹시 며느리가 훔쳐갔다던 폐물일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한 끔찍한 무언가일까?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순자 씨는 침을 꿀꺽 삼키고 비닐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어요. 진흙이 묻어 미끄러운 비닐을 겨우겨우 벗겨내자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의 형체가 드러났어요. 그것은 바로 낡은 단화 한 짝이었어요. 밑창이 다 닳아서 너덜거리고 코 부분은 해져서 솜이 삐져나온 아주 오래된 신발이었죠. 순자 씨는 그 신발을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건 며느리 지은이가 처음 이 집에 인사 오던 날 신고 왔던 신발이었거든요. 너무 낡아서 버리라고 해도 지은이가 행운의 신발이라며 절대 버리지 않고 아끼던 바로 그 신발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신발이 그것도 한 짝만 여기에 묻혀 있는 걸까요? 순자 씨는 신발을 가슴에 끌어안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신발에서는 흙냄새와 함께 희미하게 며느리의 발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어요. 지은아, 이게 왜 여기에 있니? 순자 씨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보리는 신발 냄새를 맡으며 구슬프게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아우 하고 우는 소리가 새벽 하늘로 퍼져나갔죠. 순자 씨는 신발 안쪽을 들여다봤어요. 뭔가 불룩한 것이 만져졌거든요. 손을 넣어서 꺼내보니 비닐에 꽁꽁 쌓인 작은 수첩과 통장이 나왔어요. 통장 겉면에는 매직으로 삐뚤빼뚤하게 어머님 수술비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자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수술비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며느리는 빚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었던 걸까요? 순자 씨의 통곡 소리에 잠에서 깬 현우가 마당으로 뛰쳐나왔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며 달려온 아들은 어머니가 안고 있는 낡은 신발과 통장을 보고 멈칫했어요. 순자 씨는 젖은 눈으로 아들을 올려다보며 소리쳤어요. 현우야, 우리가 천벌을 받았다. 지은이가, 우리 지은이가. 순자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통장을 아들에게 던졌어요. 현우는 진흙이 묻은 통장을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수술비라고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마당에는 두 모자에 찢어지는 울음소리만이 가득 찼어요.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만 순자 씨와 현우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것만 같았죠. 현우는 진흙투성이가 된 통장을 손에 쥐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통장 겉면에 검은색 매직으로 꾹꾹 눌러 쓴 어머님 수술비라는 글자가 현우의 심장을 후벼 파고 있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니? 순자 씨가 신음하듯 내뱉자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어요. 통장 안에는 3년 전부터 매달 꼬박꼬박 입금된 내역이 찍혀 있었어요. 10,000원, 20,000원, 50,000원. 큰 돈도 아니고 자잘한 푼돈들이었지만 그 돈들이 모여 어느새 3천만 원이라는 큰 액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지은이는 남편이 생활비 쪼들린다고 타박할 때도 시어머니가 약값 없다고 한숨 쉴 때도 묵묵히 이 통장을 채워오고 있었던 거죠. 빚을 져서 도망갔다는 아들의 말이 무색해지는 증거였어요. 순자 씨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신발 속에 있던 낡은 수첩을 펼쳤어요. 그건 며느리의 일기장이었죠.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며느리의 고단했던 하루하루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2023년 12월 15일. 오늘 식당에서 뜨거운 국물을 쏟아서 손을 대었다. 사장님이 미안하다며 치료비 하라고 5만 원을 더 주셨다. 손이 쓰라리고 아팠지만 돈이 생겨서 기쁘다. 이 돈이면 어머님 심장 수술비에 보탤 수 있다. 현우 씨한테는 비밀로 해야지. 너가 알면 속상해할 테니까. 현우는 어머니가 읽어내려가는 일기 내용을 듣고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났거든요. 지은이가 손에 밴드를 붙이고 있었을 때 설거지하다가 접시 깼냐며 칠칠 맞다고 짜증을 냈던 자신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내가 미친놈이야. 지은이가 손 대었다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조심 좀 하지 그랬냐고 화를 냈어요. 아픈 사람한테 괜찮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순자 씨는 눈물을 훔치며 다음 장을 넘겼죠. 거기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2024년 3월 20일. 배가 너무 아프다. 위가 끊어질 것 같다.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 때문에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른다. 약국에서 제일 싼 진통제를 사 먹었는데도 소용이 없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겁이 난다. 검사비가 많이 나오면 어쩌지? 그 돈이면 어머님 약을 한 달치 더 살 수 있는데. 그냥 참자. 참으면 지나가겠지. 나는 젊으니까 괜찮을 거야. 순자 씨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어요. 아가, 이 미련한 곰탱아.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왜 참아. 왜 나 같은 늙은이 때문에 너가 희생을 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며느리의 마지막 결심이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흔들려 있는 걸 보니 아마 울면서 썼던 모양이에요. 2024년 4월 10일. 의사 선생님이 위암 사기라고 했다. 수술해도 가망이 없다고 한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하지만 어머님 수술비는 건드릴 수 없다. 내가 이 돈을 쓰면 어머님은 돌아가신다. 나는 어차피 틀렸으니 어머님이라도 살려야 한다. 현우 씨,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도망간 나쁜 며느리로 남을게요. 그래야 두 분이 저를 잊고 편하게 사실 테니까요. 사랑해요. 위암 사기라고. 현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어요. 며느리가 빚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떠났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현우는 미친 사람처럼 집 안으로 뛰쳐들어갔어요. 무언가 확인해야 할 게 있었거든요. 현우는 안방 서랍을 뒤집어 엎었어요. 옷장을 열어젖히고 이불을 다 꺼냈죠. 분명히 약봉지가 있었어. 내가 봤다고요. 저번에 소화제라고 하면서 먹던 거
그게 소화제가 아니었어. 이불장 깊숙한 곳, 겨울 이불 사이에서 하얀 약봉지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어요. 전부 뜯지도 않은 진통제와 위장약이었죠. 병원 처방약도 아니고 약국에서 파는 값싼 약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내과 진료 예약증이었죠. 날짜는 지은이가 사라지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현우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가요, 엄마. 당장 병원 가요. 의사 멱살이라도 잡고 물어봐야겠어요. 순자 씨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못하고 아들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두 사람의 눈빛은 절망을 넘어선 처절함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죠. 두 사람은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죠. 병원에 도착하니 진료 시작 전이라 대기실은 텅 비어 있었고 간호사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들이닥친 두 사람을 보고 간호사들이 놀란 눈치였죠. 순자 씨는 카운터로 달려가 다짜고짜 며느리 이름을 댔어요. 유지은 환자 기록 좀 봐줘요. 내 며느리예요. 순자 씨가 소리치자 간호사가 당황해서 막아섰어요.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어요. 진정하세요.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딴 법이 무슨 소용이야. 우리 며느리가 암이라잖아.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당장 원장 나오라고 해. 순자 씨가 카운터를 두드리며 울부짖자 진료실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의사가 나왔어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순자 씨와 눈이 시뻘개진 현우를 번갈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보호자분들이시군요. 들어오세요. 진료실에 들어간 두 사람은 의사의 입만 바라봤어요. 의사는 모니터를 띄워놓고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환자분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위암 말기예요. 6개월 전부터 통증이 극심했을 텐데 어떻게 참았는지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처음 오셨을 때 당장 대학병원 가서 입원하자고 했습니다. 항암 치료라도 받으면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입원 안 하고 왜 나갔어요? 현우가 울먹이며 따지듯 물었어요. 의사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침통하게 대답했어요. 환자분이 거부하셨습니다. 돈 때문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심장 수술비가 3천만 원인데 자기가 그 돈을 쓰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요. 자기는 어차피 늦었으니 시어머니라도 살려야 한다면서 제발 진통제만 처방해달라고 빌더군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어요. 자기 심장 고치겠다고 며느리가 제 목숨줄을 놓아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죠. 선생님, 그럼 우리 지은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제발 알려주세요. 제가 죽어도 좋으니 그 아이 살려야 해요. 순자 씨가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어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 서랍에서 메모지 한 장을 꺼내 내밀었어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환자분이 나가시면서 약 봉투에 뭔가를 적으시는 걸 봤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요양원 전화번호 같던데 혹시 거기로 가신 건 아닐까 싶어서 적어뒀습니다. 메모지에는 강원도 사랑의 요양원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단서였죠. 현우는 벌떡 일어났어요. 가요, 엄마. 지은이 찾으러 가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순자 씨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어요. 당장이라도 강원도로 달려갈 기세였죠. 두 사람은 병원 문을 나서면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지은이가 죽음을 기다리기 위해 숨어버린 그곳을 찾아내야만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당장 떠날 채비를 했어요. 짐이라고 해봤자 지은이가 좋아하던 반찬 몇 가지와 갈아입을 옷, 그리고 흙 묻은 통장이 전부였죠. 현우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부장님, 저 당분간 회사 못 나갑니다. 잘라주셔도 좋습니다. 제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부터 살리고 보겠습니다. 현우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지금 회사 일이 문제인가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게 생겼는데 말이죠. 순자 씨는 부엌에서 도시락을 쌌어요. 지은이가 입맛 없을 때 유일하게 잘 먹던 김치볶음밥이었어요. 밥을 볶으면서 순자 씨의 눈물도 프라이팬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짭조름한 눈물간이 밴 밥을 며느리가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줄 수만 있다면, 제발 살아서 이 밥을 삼킬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었죠. 짐을 챙겨 차에 싣는데 보리가 따라 나왔어요. 현우는 보리를 집에 두고 가려 했지만 순자 씨가 막아섰어요. 데려가자. 보리가 지은이 냄새를 제일 잘 맡잖아. 이 녀석이 우리보다 먼저 찾을 수도 있어. 순자 씨의 말에 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리는 마치 자기도 갈 자격이 있다는 듯 조수석에 폴짝 뛰어올라 앉았어요. 이 녀석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주인 잃은 강아지의 슬픔이 아니라 주인을 찾으러 가는 구조견의 눈빛이었죠. 차는 서울을 빠져나와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어요.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라디오조차 켜지 않았죠. 현우는 핸들을 꽉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은이와의 지난 추억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처음 만났던 날 수줍게 웃던 모습, 프러포즈 받고 울던 모습, 신혼여행 가서 행복해하던 모습, 그리고 최근에 아파서 찡그리던 모습까지. 모든 기억이 후회라는 이름의 화살이 되어 가슴을 찔러왔어요. 왜 그때 몰랐을까? 왜 아프냐고 한 번 더 물어봐 주지 않았을까? 왜 돈 없다고 구박만 했을까? 너가 죽일 놈이다, 김현우. 너가 아내를 사지로 내몬 거야. 현우는 속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했어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심장을 꺼내서라도 아내를 살리고 싶었죠. 강원도에 접어들자 날씨가 급변했어요. 맑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진눈깨비가 날리기 시작했죠. 4월에 내리는 눈이라니 기이한 날씨였어요. 도로는 미끄러워졌고 시야는 뿌옇게 흐려졌어요. 마치 며느리에게 가는 길을 누군가가 방해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현우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1분 1초가 아까웠으니까요. 지은아, 제발 살아만 있어라. 너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현우는 핸들을 잡은 채 울음을 삼켰어요. 뒷좌석의 순자 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염주를 굴리고 있었어요. 입술을 달싹이며 끊임없이 기도를 올렸죠. 부처님, 하느님, 지나가는 신령님이라도 좋으니 제 며느리만 살려주세요. 제 목숨 가져가시고 그 아이에게 시간을 주세요. 한참을 달려 산골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의사가 말해준 요양원이 있는 동네였죠.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꼬불꼬불한 산길을 올라가야 했어요. 길가에는 인적도 드물고 폐가들이 듬성듬성 보일 뿐이었어요. 이런 곳에 요양원이 있다니 지은이는 왜 하필 이런 외진 곳을 택했을까요? 아마 죽음을 기다리기에 가장 조용한 곳을 찾았던 거겠죠. 요양원 간판은 낡아서 글씨가 다 지워져 있었어요. 사랑의 요양원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죠. 현우는 차를 세우고 뛰어들어갔어요. 순자 씨도 보리를 안고 뒤따랐죠. 요양원 로비는 썰렁했어요. 냄새나는 소파에 앉아 졸고 있던 직원이 그들을 보고 놀라서 일어났어요. 현우는 핸드폰에 있는 지은이 사진을 들이밀었어요.
이 사람 여기 있죠? 유지은 환자요. 제 아내입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직원은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죠. 아, 이분 며칠 전에 오셨던 분 같은데. 직원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현우의 심장이 쿵쿵 뛰었죠.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당장 만나게 해줘요. 그게 어제 퇴소하셨는데요.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냥 하루만 묵고 가셨어요.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던데 구급차 불러드린다고 해도 싫다고 하시고 그냥 걸어서 나가셨어요. 걸어서 나갔다니요. 그 몸으로 어디를 간단 말인가요? 순자 씨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세요? 제발요. 순자 씨가 매달리자 직원은 손가락으로 산 위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윗마을에 빈집들이 좀 있는데 아마 거기로 가신 게 아닐까 싶네요. 갈 데가 없어 보이셨거든요. 산 위쪽. 그곳은 첩첩산중이었어요. 눈발은 점점 굵어지고 날은 저물어가고 있었죠. 현우는 다시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바퀴가 헛돌 정도로 거칠게 엑셀을 밟으며 산길을 올랐어요. 지은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가고 있어. 제발 살아만 있어줘. 차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멈춰 섰어요. 거기서부터는 걸어서 올라가야 했죠. 민가 몇 채가 드문드문 보이는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이었어요. 인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막 강산이었죠. 현우와 순자 씨는 차에서 내려 마을로 뛰어 올라갔어요. 지은아, 유지은, 어디 있니? 목이 터져라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메아리 뿐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앞장서서 달리던 보리가 어느 허름한 민박집 앞에서 멈춰 섰어요. 대문도 없이 다 쓰러져가는 흙담 집이었죠. 보리는 그 집 마당을 향해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어요. 현우와 순자 씨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어요. 저기다, 저기에 지은이가 있다. 두 사람은 미끄러운 흙길을 기어오르다시피 해서 그 집 앞으로 갔어요.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했고 빨랫줄 하나가 덩그러니 매달려 있었는데 그 빨랫줄에 낯익은 옷가지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보풀이 잔뜩 일어난 회색 가디건. 순자 씨가 3년 전 생일에 시장에서 사준 10,000원짜리 가디건이었어요. 지은이는 그걸 명품보다 더 아끼며 매일 입고 다녔었죠. 바람에 힘없이 흔들리는 그 가디건을 보는 순간 순자 씨는 오열을 터뜨렸어요. 여기 있었구나. 내 새끼 여기 숨어 있었구나. 순자 씨는 마당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호지 문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어요. 지은아, 엄마 왔다. 문 열어라. 순자 씨가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설마 늦은 건 아닐까? 현우가 달려와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어요. 안에서 잠겨 있었죠. 비켜요, 엄마. 현우는 몸으로 문을 들이받았어요. 낡은 문짝은 쿵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갔죠. 방 안은 냉골이었어요. 어두컴컴한 방 한 구석, 이불 하나 덮지 않고 웅크리고 누워있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어요. 너무 말라서 아이처럼 작아 보이는 등이었죠. 현우는 떨리는 다리로 다가가 그 등을 흔들었어요. 여보 지은아. 현우의 손길에 지은이가 힘겹게 몸을 뒤척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죠. 초점이 없는 흐릿한 눈동자가 현우를 향했어요. 꿈이라고 생각하는 듯 멍하니 바라보던 지은이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님? 지은이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작았어요. 순자 씨는 며느리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순자 씨는 며느리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통곡했어요. 지은이도 힘없는 팔을 들어 시어머니의 등을 감싸 안았어요. 죄송해요. 저 그냥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왜 오셨어요? 지은이의 말에 현우는 며느리의 발을 잡고 엎드려 울었어요. 너가 왜 죄송해? 죄송한 건 나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나를 용서하지 마. 현우의 참회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보리도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지은이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지은이는 보리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보리야, 너도 왔구나. 세 사람과 강아지 한 마리. 차가운 산골 방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하나가 되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지은이를 사랑이라는 끈이 다시 이승으로 끌어당긴 순간이었죠. 현우는 깃털처럼 가벼워진 아내 지은이를 안아들고 방을 나섰어요. 품에 안긴 아내의 몸은 사람의 체온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차가워서 현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지은이는 현우의 품에서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그 앙상한 목선이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만 같아 현우는 차마 숨도 크게 쉴 수가 없었어요. 여보, 조금만 참아요.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절대 이대로 안 보내. 현우가 이를 악물고 말하자 지은이는 감기는 눈을 억지로 뜨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남편 힘들까봐 걱정하는 그 착해 빠진 눈빛이 현우의 마음을 더 아프게 후벼 팠죠. 순자 씨는 지은이가 덮고 있던 얇은 이불을 챙겨서 따라 나왔어요. 보리도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아 넣은 채 현우의 발 뒤꿈치를 바짝 쫓아오며 낑낑거렸고요. 밖은 어느새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4월의 진눈깨비는 점점 굵은 눈발로 변의 산길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어요. 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지은이의 젖은 머리카락이 파르르 떨렸죠. 서둘러야 해. 이러다간 길 끊기겠다. 현우는 미끄러운 흙길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빠르게 내려갔어요. 차가 세워진 곳까지 가는 길이 천리 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죠. 차 뒷좌석에 지은이를 눕히고 순자 씨가 그 옆에 타서 지은이의 머리를 무릎에 뉘었어요. 보리는 조수석 대신 뒷좌석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지은이의 차가운 손을 핥기 시작했고요. 현우가 시동을 걸고 히터를 최대치로 틀었어요.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지은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너무 강했기 때문일까요? 순자 씨는 가져온 이불로 지은이를 꽁꽁 감싸고 자신의 점퍼까지 벗어서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꽁꽁 언 며느리의 손과 발을 끊임없이 주물렀죠. 아가, 정신 차려라. 자면 안 돼. 나랑 얘기 좀 하자. 너 그동안 어디 있었니? 밥은 먹었니? 이 못난 시어미가 미역국 끓여놨는데 그거 먹으러 가야지. 순자 씨는 울먹이며 계속 말을 걸었어요. 지은이가 의식을 놓지 않게 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죠. 지은이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려 순자 씨의 바지를 적셨죠. 차는 눈보라가 치는 산길을 위태롭게 내려갔어요. 윈도우 브러쉬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쏟아졌어요. 바퀴가 미끄러질 때마다 차체가 휘청거렸고 그때마다 순자 씨는 지은이를 더 꽉 끌어안으며 비명을 삼켰어요. 현우는 핸들을 잡은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었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두려움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어요. 지금 여기서 멈추면 아내가 죽는다는 생각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지은아, 기억나? 우리 연애할 때 강원도 놀러 왔었잖아. 그때도 눈이 많이 왔는데 너가 눈사람 만들자고 해서 내가 손 시렵다고 도망갔었지.
그때 너가 나한테 눈뭉치 던지면서 웃던 거 생각난다. 나 아직 그때 빚 안 갚았어. 너가 일어나서 나한테 눈뭉치 던져줘야지. 응? 여보, 듣고 있어? 현우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보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떠들었어요. 지은이는 남편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손가락을 까딱거렸어요. 듣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 작은 움직임이 현우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희망이었어요. 산길을 겨우 빠져나와 큰 도로에 접어들었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지은이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거든요. 가슴 깊은 곳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져서 투명해 보일 지경이었어요. 현우야, 애 숨소리가 이상하다. 더 밟아라. 빨리. 순자 씨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현우는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높였어요. 서울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일단 가까운 큰 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라도 받아야 했죠. 현우는 내비게이션으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을 검색했어요. 다행히 30분 거리에 병원이 있었어요. 엄마, 춘천으로 갈게요. 서울까지는 무리예요.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겠어요. 그래, 어디든 가자. 숨만 붙여놓으면 된다. 30분이 3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지은이는 고통스러운지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를 냈어요. 보리는 낑낑거리며 앞발로 지은이의 가슴을 툭툭 쳤어요. 마치 심장이 멈추지 않게 마사지라도 하는 것처럼요. 순자 씨는 지은이의 귀에 대고 연부를 외듯 중얼거렸어요.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너 죽으면 나도 따라 죽는다. 이 독한 년아, 시어미 말 들어라. 지은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살짝 떠졌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어머님 통장 그 돈 쓰시면 안 돼요. 수술하셔야죠. 이 와중에도 돈 걱정, 시어머니 수술 걱정이었어요. 순자 씨는 가슴이 미어터져서 억장이 무너졌어요. 이 바보 같은 거 사. 돈이 문제냐? 그까짓 돈 종이 쪼가리일 뿐이야. 너 살리는데 다 쓸 거야. 10원 한 장 안 남기고 다 써버릴 거야. 그러니까 딴소리 말고 숨이나 쉬어. 순자 씨의 호통에 지은이는 힘없이 웃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슬퍼서 현우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였죠. 드디어 병원 응급실 간판이 보였어요. 현우는 차를 응급실 입구에 아무렇게나 세우고 뛰쳐나가 뒷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지은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들어갔죠. 도와주세요. 사람이 죽어가요. 위암 환자예요. 현우의 고함 소리에 의료진들이 침대를 끌고 달려 나왔어요. 지은이는 침대에 옮겨져 처치실로 들어갔고 현우와 순자 씨는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죠. 응급실 자동문이 닫히는 순간 순자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보리는 짖지도 못하고 응급실 문만 바라보며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있었고요. 한참 뒤 의사가 나왔어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탈수와 영양실조가 심각하고 복수가 차서 호흡 곤란이 온 거예요. 일단 응급조치는 했지만 여기서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지금 구급차 불러드릴 테니 바로 서울로 이송하세요. 가다가 잘못되진 않겠죠?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장담할 순 없지만 여기 있어도 가망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진 동승해서 보내드릴 테니 서두르세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잠시 후 서울로 가는 사설 구급차가 도착했고 지은이는 다시 구급차에 실렸어요. 이번에는 현우와 순자 씨가 모두 구급차 뒷칸에 탔고 보리는 현우의 차에 태워 견인차로 보내기로 했어요. 보리와 떨어지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지은아, 조금만 더 버텨. 서울 가면 살 수 있어. 구급차 안에서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단 지은이를 보며 현우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창밖에 눈보라는 멈췄지만 그들의 앞날은 여전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이었죠.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차가운 산골 방에서 홀로 죽어가던 지은이의 곁에 그녀를 목숨보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서울대학병원에 도착한 건 새벽 3시가 넘어서였어요. 지은이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더 참담했죠. 담당 교수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위암 사기에 복막전이, 간전이까지. 게다가 오랫동안 굶어서 장기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대에 올리면 마취 깨기도 힘들 수 있어요. 며칠 영양 공급하면서 체력을 좀 올린 뒤에 수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며칠 사이에 암이 더 퍼질 수도 있어서 참 딜레마네요. 현우는 의사의 손을 잡고 매달렸어요. 선생님, 뭐든 해주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환자분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잠깐 의식 돌아왔을 때 간호사한테 그랬다더군요. 치료 안 받겠다고 그냥 가게 해달라고요. 그놈의 의지가 문제였어요. 지은이는 여전히 삶을 포기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죽어야 시어머니가 산다는 그 강박관념이 뼛속까지 박혀 있는 것 같았죠.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며느리의 고집을 꺾으려면 더 센 고집으로 맞불을 놓는 수밖에 없었어요.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심장내과로 향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주치의를 찾아갔죠. 선생님, 저 지금 당장 수술 날짜 잡아주세요. 제 며느리랑 같은 날, 같은 시간에요. 어머님, 지금 몸 상태로는 무리입니다. 혈압도 높으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잖아요. 마음의 준비는 됐어요. 제 며느리가 수술 받는 날, 저도 심장 수술 받겠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수술 안 받으면 저도 안 받아요. 제가 죽으면 제 며느리 탓이라고 차트에 써주세요. 순자 씨의 서슬퍼런 협박에 의사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결국 순자 씨의 뜻대로 수술 일정이 잡혔어요. 이틀 뒤 오전 9시, 시어머니의 심장 수술과 며느리의 암 수술이 동시에 진행되는 병원 역사상 유례없는 스케줄이었죠. 순자 씨는 면회 시간에 맞춰 방호복을 입고 지은이가 있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지은이는 온몸에 튜브를 꽂은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순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아, 눈 좀 떠봐라. 내 말 들리지? 지은이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가 시어머니를 향했죠. 어머님. 그래, 나다. 잘 들어라. 나 이틀 뒤에 수술 받는다. 내 심장 판막 갈아 끼우는 수술 말이야. 너랑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잡았다. 지은이의 눈이 커졌어요. 모니터의 심박수가 빨라지기 시작했죠. 안 돼요, 어머님. 그 돈은 제 수술비로 쓰면 안 돼요. 어머님 사셔야죠. 지은이는 산소 마스크 안에서 웅얼거리며 거부했어요. 시끄럽다. 내 말 들어. 너가 수술 안 받으면 나도 안 받는다. 내가 이 늙은 몸으로 수술 받다가 죽어도 좋으냐? 너가 살아서 나 간병해야 할 거 아니야. 너가 없으면 나 수술 받고 나와서 누가 미역국 끓여주니? 너가 죽으면 나도 혀 깨물고 죽을 거다. 알았니? 순자 씨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은 협박이었지만 그 안에는
며느리를 향한 끓어오르는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너 살리려고 내 목숨 걸었다. 그러니까 너도 목숨 걸고 살아나. 알겠지? 너 나 죽일 셈 아니면 무조건 수술받아. 지은이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왜 그러셨어요? 저 때문에. 제가 뭐라고. 너는 내 며느리이기 전에 내 딸이다. 딸 살리는데 목숨 거는 부모가 어디 있니? 당연한 거야. 우리 같이 살자. 살아서 보리랑 산책도 가고 꽃구경도 가자. 응. 지은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힘없는 손이었지만 살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손길이었죠. 지은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수술 받을게요. 꼭 살아서 어머님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두 여자는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뜨거운 약속을 나눴어요. 그것은 생명을 담보로 한 거래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래였죠. 수술 전날 밤 현우는 병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어요. 순자 씨가 입원한 일반 병실에서는 어머니의 손발을 주물러 드리고 지은이의 중환자실 앞에서는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지켜봤죠. 몸은 하나인데 지켜야 할 사람은 둘이라 현우의 마음은 타들어갔어요. 현우는 순자 씨의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무섭지 않아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 난 하나도 안 무섭다. 지은이가 살아나올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순자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잡은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현우는 어머니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내가 못나서 두 사람 다 고생시키고. 나 진짜 나쁜 아들이고 나쁜 남편이야. 울지 마라. 남자가 눈물이 왜 그리 많아. 내일 수술 끝나고 나오면 웃는 얼굴로 맞아줘라. 알았지? 순자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현우는 더 서럽게 울었죠. 다음 날 아침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순자 씨는 이동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향했고 지은이도 중환자실에서 나와 수술실로 이동했죠. 두 개의 침대가 수술실 앞 복도에서 만났어요. 운명의 교차점이었죠. 순자 씨는 고개를 돌려 옆 침대의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지은이는 머리에 수술용 모자를 쓰고 긴장된 표정으로 누워 있었어요. 아가. 순자 씨가 부르자 지은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이따 보자. 밥 해놓고 기다릴게. 보리밥도 줘야지. 지은이는 눈물 맺힌 눈으로 활짝 웃었어요. 네, 어머님. 저 꼭 나갈게요. 어머님도 힘내세요. 두 여자는 서로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침대가 멀어서 손끝이 닿지 않았죠. 대신 눈빛으로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졌어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해요, 어머님. 수술실 문이 열리고 두 개의 침대가 나란히 들어갔어요. 현우는 닫히는 문을 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신이시여, 제발 두 사람 다 살려주세요. 제 남은 인생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수술실 문 위에는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들어왔어요. 그 불빛은 마치 현우의 심장을 태우는 불꽃처럼 강렬하게 타올랐죠. 이제부터는 의료진의 손과 두 여자의 생명력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어요. 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수술실 문이 굳게 닫히고 빨간색 수술 중 램프에 불이 들어온 순간부터 시간은 현실의 속도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병원 복도의 하얀 벽식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현우의 귓가에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왔죠. 째깍 째깍. 그 규칙적인 소리가 현우의 심장을 조여오는 것만 같아서 그는 귀를 막고 싶을 지경이었어요. 현우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서성거리기를 수십 번도 넘게 반복했어요.
현우의 머릿속은 온통 후회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은이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놓쳤던 날 손에 힘이 없다고 했을 때 왜 병원에 가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소화가 안 된다며 가슴을 두드릴 때 왜 매실액만 타주고 말았을까요? 너가 알아서 건강 챙겨야지 라고 무심하게 던졌던 그 말들이 지금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현우의 가슴을 난도질하고 있었죠. 현우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신이 있다면 제발 제 목숨을 반 떼어가더라도 두 사람만은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병원 로비 구석, 경비원의 배려로 잠시 머물게 된 보리도 주인의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평소라면 낯선 사람을 보고 짖거나 호기심을 보였을 텐데 녀석은 앞발에 턱을 괴고 납작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엘리베이터 쪽 현우와 순자 씨가 사라진 그 방향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강아지가 참 얌전하다며 한마디씩 건넸지만 보리는 귀만 쫑긋거릴 뿐 시선은 거두지 않았어요. 이 녀석도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사를 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정적을 깨고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죠. 김순자 환자분 보호자분, 수술실 앞으로 오세요. 현우는 용수철처럼 튀어나갔어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수술실 자동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녹색 수술복 차림으로 걸어 나왔어요. 마스크를 내리는 의사의 표정을 읽으려고 현우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를 응시했어요. 의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보고서야 현우는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죠. 수술은 아주 잘 끝났습니다. 어머님 연세가 있으셔서 심장이 버텨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심폐 기능이 좋으시네요. 판막 교체도 깔끔하게 됐고 출혈도 적었습니다. 지금 회복실로 옮겼으니 곧 마취 깨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우는 의사의 두 손을 잡고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직 울 때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무사히 돌아오셨지만 더 큰 산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지은이의 수술은 어머니보다 훨씬 늦게 시작된 데다 범위도 넓어서 아직 한참이나 더 기다려야 했어요. 현우는 어머니가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나서 다시 수술실 앞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은 어느새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죠. 밤이 깊어질수록 병원 복도는 더욱 차갑고 고요해졌어요. 청소 여사님이 바닥을 닦는 소리, 간호사들이 카트를 미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현우는 홀로 싸우고 있었어요. 저녁 8시가 넘어가자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었거든요. 혹시 수술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암세포가 생각보다 더 많이 퍼져서 손을 쓸 수 없는 건 아닐까? 별의별 나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현우는 입술을 깨물며 수술실 문만 노려봤어요. 제발 문이 열리기를, 그리고 웃는 얼굴의 의사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밤 10시가 다 되어서야 드디어 수술실 램프가 꺼졌어요. 문이 열리고 지은이의 담당 교수가 나왔는데 그의 얼굴은 땀범벅이었고 표정은 지쳐 보였어요. 현우는 침을 꼴깍 삼키며 다가갔어요.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무거웠죠. 선생님, 제 아내 지은이는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짧은 침묵이 현우에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죠. 힘든 수술이었습니다. CT로 봤던 것보다 복막 뒤쪽으로 암세포가 더 많이 퍼져 있었어요. 위장은 3분의 1을 절제했고 비장과 담낭까지 제거해야 했습니다. 출혈도 많아서 수혈을 꽤 많이 했습니다. 현우의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장기를 그렇게 많이 잘라냈다니 그 작은 몸으로 어떻게 버텼을까 싶어서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죠. 그래서 살았나요? 결과는 어떤가요? 일단 눈에 보이는 암세포는 최대한 긁어냈습니다. 수술 자체는 마쳤어요. 하지만 환자분 체력이 너무 바닥이라서 마취해서 깨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 최대 고비예요.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하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폐혈증이나 쇼크가 올 수도 있으니까 마음 단단히 드셔야 합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선생님 바짓가랑이를 잡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죠. 의사는 현우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떠났어요. 지은이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내의 모습은 처참했죠. 온몸에 튜브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입에는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어서 숨 쉬는 것조차 기계에 의지하고 있었죠. 현우는 유리에 손바닥을 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가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못난 남편 용서하지 마. 대신 제발 눈만 뜨자. 응? 너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사주고 꽃구경도 가자고 했잖아. 그날 밤 현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계신 일반 병실과 지은이가 있는 중환자실을 오가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순자 씨는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며느리를 찾았어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데도 손짓으로 지은이를 물어봤죠. 엄마, 지은이 수술 잘 끝났어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자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며칠만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현우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밤이 고비라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었죠. 순자 씨는 아들의 말을 믿고 안도하며 다시 잠이 들었어요. 새벽 3시쯤 되었을까 중환자실 간호사가 급하게 현우를 불렀어요. 보호자님, 환자분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들어오세요. 현우는 신발 한 짝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뛰어들어갔어요. 의료진들이 지은이 침대 주변을 에워싸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모니터의 경고음이 삐삐하고 날카롭게 울리고 있었어요. 지은이의 바이탈 사인이 불안정하게 요동치고 있었죠. 여보, 지은아, 안 돼. 까지 마. 나 두고 어디 가려고 그래. 현우는 침대 난간을 잡고 소리쳤어요. 의사가 심폐소생술 준비를 하려는 찰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현우의 목소리를 들은 걸까요? 뚝 떨어지던 혈압 수치가 다시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미약하지만 심장 박동도 규칙적으로 돌아오고 있었고요. 의사도 놀란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보호자분 목소리 들었나 보네요. 환자분이 살려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말 걸어주세요. 현우는 지은이의 귀에 대고 밤새도록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신혼여행 갔던 제주도 바다, 우리가 함께 꾸던 미래에 대해서요. 너가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발 돌아와 달라고 끊임없이 속삭였죠. 그렇게 지옥 같은 3일이 지났어요. 지은이는 생사의 경계를 수없이 넘나들었지만 끝내 버텨냈어요. 3일째 되는 날 아침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맞춰 현우가 들어갔을 때였어요. 지은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죠. 현우는 숨을 죽이고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지은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떠졌어요. 초점이 없는 멍한 눈동자가 천장을 향했다가 이내 옆에 서 있는 현우를 발견하고 멈췄죠. 인공호흡기가 제거된 상태라 산소 마스크만 쓰고 있었어요. 여보,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지은이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기 시작했어요. 입술을 달싹거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현우는 입모양만 보고도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도 시어머니 안부를 먼저 묻는 그 마음에 현우는 가슴이 미어져서 펑펑 울고 말았어요. 엄마 괜찮아. 아주 건강해. 밥도 잘 드시고 너만 찾고 계셔. 너 깨어났다고 하면 당장 달려오실 거야. 그제야 지은이는 안심한 듯 눈을 감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현우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 보였죠. 일주일 뒤 지은이는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운명처럼 순자 씨가 입원해 있는 병실 바로 옆방이 배정되었죠. 순자 씨는 아직 수술 부위가 아물지 않아 휠체어를 타야 했지만 며느리가 옆방으로 왔다는 소식에 링거대를 끌고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지은아. 병실 문이 열리고 순자 씨가 들어오자 침대에 누워있던 지은이가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수술 부위 통증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시어머니를 맞이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죠. 어머님, 오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가만 있어라. 움직이면 실밥 터진다. 내가 간다. 내가 가. 순자 씨는 휠체어를 침대 옆에 바짝 붙이고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두 여자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물을 터뜨렸어요. 살아있다는 것, 서로의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벅차고 감사한 일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거든요. 순자 씨는 거칠어진 며느리의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울먹였어요.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장하다 내 새끼. 약속 지켜줘서 고맙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고생하시고 제가 불효자예요. 그런 소리 마라. 너 덕분에 나도 살았다. 너 아니었으면 나 무서워서 수술 받을 용기도 못 냈을 거야. 우리가 서로 살린 거야.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다. 그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현우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병실 안은 훈훈한 공기로 가득 찼고 창밖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시간이 흘러 태어나는 날이 되었어요. 5월의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고 병원 화단에는 철쭉이 붉게 피어 있었죠. 현우는 퇴원 수속을 마치고 2대의 휠체어를 준비했어요. 어머니와 아내 두 사람을 동시에 모셔야 했으니까요. 자, 갑시다. 우리 집으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우리 집으로. 현우가 씩씩하게 외치며 양손으로 휠체어 2대를 밀었어요. 병원 로비를 나서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병원 냄새가 아닌 흙냄새, 꽃냄새가 섞인 바깥 공기를 마시자 비로소 살 것 같았죠. 그때 저 멀리 주차장 쪽에서 익숙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멍, 멍, 멍. 현우의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볼이었어요. 지인에게 잠시 맡겼다가 태어나는 날에 맞춰 데려다 놓은 것이었죠. 지은이가 차 문을 열자 보리는 총알처럼 튀어나와 지은이의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보리야, 언니 왔어.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보리는 낑낑거리며 지은이의 얼굴, 손, 팔을 닥치는 대로 하찼어요. 꼬리가 어찌나 빠르게 흔들리는지 헬리콥터 날개 같았죠. 지은이도 보리를 꽉 껴안고 얼굴을 부비며 행복해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자 씨와 현우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났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그들에게는 신호등이 빨간 불에 걸리는 사소한 일조차도 감사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현우가 퇴원 선물로 미리 주문해 둔 것이었죠. 상자를 열어보니
핑크색 운동화 한 켤레가 들어 있었어요. 푹신한 쿠션이 깔려 있어서 오래 걸어도 발이 아프지 않은 기능성 운동화였죠. 현우는 지은이를 소파에 앉히고 무릎을 꿇은 채 낡은 슬리퍼를 벗기고 새 운동화를 신겨주었어요. 여보, 이거 봐. 사이즈 딱 맞지? 이거 신고 이제 우리 꽃길만 걷자. 다시는 도망가지 마. 너가 도망가면 나도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야. 알았지? 지은이는 운동화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자신이 신고 나갔던 그 낡고 다 떨어진 다나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예쁘고 편한 신발이었죠. 고마워요, 여보. 너무 예쁘다. 이제 안 도망갈게요. 당신이랑 어머님 옆에 딱 붙어 있을게요. 껌딱지처럼 안 떨어질 거예요. 순자 씨도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며 거들었어요. 그래, 도망갈 생각 말고 이 집 귀신이 되라. 내 며느리로 평생 살아. 너 없으면 내가 심심해서 못 산다. 알겠냐? 네, 어머님. 저 진짜 안 가요. 어머님 귀찮아 하실 때까지 붙어 있을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어요. 집안에 눅눅했던 공기가 사라지고 다시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죠. 보리는 신이 나서 마당으로 뛰어나가 장독대 옆 화단을 킁킁거렸어요. 며느리의 낡은 신발이 묻혀있던 바로 그 자리였죠.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아직 회복 중인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현우가 말렸지만 듣지 않았죠. 내 며느리 첫 끼는 내가 해줘야 해. 너는 저리 비켜라. 순자 씨는 지은이를 위해 묽은 미음을 끓였어요. 위를 절제해서 아직 밥을 못 먹는 며느리를 위한 시어머니표 특별식이었죠. 쌀을 불려서 정성껏 갈아 끓인 미음을 호흡으로 식혀서 며느리 입에 넣어주는 모습은 영락없는 친정엄마였어요. 맛이 어떠냐? 간장은 안 넣었다. 싱겁지 않니?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요. 꿀맛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지은이는 미음을 받아먹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의 맛이었고 사랑의 맛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한 그릇을 다 비우는 모습을 보며 순자 씨는 그제야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세 식구는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TV는 켜지 않았어요.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했으니까요. 보리는 지은이의 무릎을 베고 코를 골며 잠이 들었어요. 창밖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그들의 힘든 여정이 끝났음을 축복해 주는 것처럼요. 지은아. 네, 어머님. 고맙다. 살아줘서.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더 잘할게. 진작에 너 아픈 거 알아챘어야 했는데 내가 눈뜬 장님이었어. 돈이 뭐라고 너를 그렇게 벼랑 끝으로 몰았나 싶다.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 포기 안 해주셔서요. 저 정말 살고 싶었거든요. 어머님이랑 현우 씨랑 보리랑 이렇게 찌개 끓여 먹으면서 오래오래 살고 싶었어요. 그 소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은이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순자 씨는 며느리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두 여자의 눈물이 서로의 어깨를 적셨죠. 그 밤 그 집에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사랑이 가득 차올랐어요. 흙 속에서 나온 낡은 신발 한 짝이 결국 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튼튼한 끈이 되어준 셈이었죠. 몇 달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올 무렵 마당 화단에는 봉숭아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어요. 지은이의 건강도 기적처럼 좋아져서 이제는 가벼운 산책도 할 수 있게 되었죠. 항암 치료도 잘 견뎌내고 있었고요. 어느 맑은 오후 순자 씨와 지은이는 마루에 앉아 서로의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들여주고 있었어요.
빨갛게 물든 손톱을 보며 순자 씨가 말했죠. 아가, 이거 봐라. 첫눈 올 때까지 이 꽃물 남아있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데 우린 이미 이루어졌으니 더 큰 복이 오려나 보다. 그럼요, 어머님. 우리 가족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큰 복이죠. 내년에는 채송화도 심고 분꽃도 심어요. 그래, 그래. 마당을 꽃밭으로 만들자꾸나. 그때 대문이 열리고 현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양손에는 통닭과 수박이 들려 있었죠. 나왔어. 오늘 우리 파티하자. 지은이 검사 결과 좋게 나왔대. 의사 선생님이 아주 기적이라고 하시더라. 보리가 꼬리를 흔들며 현우에게 달려갔고 순자 씨와 지은이도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서 와라, 내 아들. 고생했다. 여보, 일찍 왔네. 얼른 씻고 와요. 같이 수박 먹자. 평범하지만 기적 같은 일상이었어요. 암이라는 무서운 병도, 가난이라는 현실의 벽도, 그들의 단단한 사랑 앞에서는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었으니까요. 마당 한 구석, 며느리의 낡은 단아가 묻혀있던 그 자리에는 이제 예쁜 봉숭아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지난날의 아픔을 위로하듯,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꽃길을 응원하듯이 말이에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행복한 날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시련을 겪고 난 후의 가족에는 그 무엇보다 단단할 테니까요.